원화 홀로 약세다라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다른 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원화 환율이 가장 약세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았어요. 외국 자본들이 한국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잖아요. 환율이 힘을 못 쓰고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용화폐를 대체할 만한 대체 자산들, 그게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그런데 환율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전문 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 홍익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코트라에서 한 32년 근무했고요. 정년퇴직한 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년퇴직을 2번 하는 행운을 맛봤고 지금은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마다 내가 직접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의 기본을 확실히 잡아주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글로벌 경제 충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타격이 크잖아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는데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취약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인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보통 70%에서 심하면 90%까지 한 8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즉 우리나라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고, 우리는 원자재나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글로벌 충격이 오면 가장 먼저 원자재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고스란히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즉시 우리나라 물가에 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취약할 수뿐이 없는 나라고, 우리가 환율에 민감할 수뿐이 없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그래프인데, 수출 의존도는 지금 세계 3위고 수입 의존도는 세계 4위예요.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수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상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GDP의 한 80%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개방 경제입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그 전까지는 관치 경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개방 경제로 돼가지고 빗장을 벗어내던지고 세계 룰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충격이 고스란히 빨리 우리한테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전파되는 속도나 경로가 빠르고 단순해요. 경로를 한번 짚어보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은 이게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 원화는 약세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는 곧바로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고 하는,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단순하게 우리한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요인을 만든 게 아니고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요인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비자발적 인플레이션인 경우가 많아요. 저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흡수해야만 하는 구조인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그래프가 세계의 4대 통화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가 달러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한 8천억 달러 내에 있었는데, 금융위기 때 이게 4조 달러 이상으로 넘어가고 긴축을 통해서 3조 7천억 달러로 줄였더니, 이때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2달 만에 3조 2천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그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한 9조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사이에 장아마치 달러의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통화들, 여기 청색이 유로화인데 유로화는 달러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초록색이 일본의 엔화고 저 황색이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통화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이건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자료를 보면 미국의 M2 증가율보다 우리 한국의 M2 증가율, 즉 광의의 통화량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고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986년에 미국은 2조 5천억 달러에서 지금 한 22조 3천억 달러로 9배 정도 M2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86년도에 M2가 한 100조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4,400조까지 늘어나서 자그마치 44배가 늘어났습니다. 네. 미국보다도 지금 4배 이상이 더 통화량이 많이 풀린 거예요.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나 환율이 우리가 사실 치솟을 뿐이 없는 거죠. 돈을 많이 풀리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희석이 되면서 환율이 올라갈 수뿐이 없는 겁니다. 일단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겁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개방경제 체제라는 사실, 그리고 통화량이 심지어 미국에 비해서도 4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제 환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주식시장의 변화에만 관심을 뒀는데 환율시장 변화에 관심을 많이 둔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게 섣불리 밥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화 홀로 약세다라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금리와 환율은 모든 거시경제나 펀더멘탈을 압축한 일종의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네. 우리 환율만 이렇게 유독 치솟는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중국이나 일본을 봐도 그렇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봐도 그렇고 특히 우리 원화 환율이 가장 약세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름대로 우리한테 원인이 있어요. 몇 가지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았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들어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 빠져나가는 금액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뿐이 없어요. 즉 시장에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달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자본들이 한국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들이 우리 한국을 비켜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는 수출 증가율이나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분리된 상황 속에서도 그쪽은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나쁠 적에는 중국의 악재한테 속하고 설사 좋은 면이 있더라도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이 디스카운트를 당해요. 특히 한국의 주식시장이 글로벌 디스카운트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가들이 실질적인 가치보다도 더 낮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런 개방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는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처럼 이게 국제적인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 한마디로. 그래서 원화 환율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즉 이렇게 원화 홀로 약세 국면에서는 결국은 글로벌 자본들이 냉철하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너희 대한민국은 펀더멘탈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펀더멘털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인데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은 우선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원화가 지금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 측이 뭔가 대대적인 개선이나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얻기 위한 정부와 기업과 국민의 역할 분담을 통한 각오와 구체적인 방안들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의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특히 환율이 힘을 못 쓰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 생존 전략의 하나로서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분산 투자나 이거를 적립식 장기 투자를 통해서 스스로 자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가면서 찾아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원화에 갔지만 홀로 떨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경제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사인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결국 잠재 성장력을 끌어내기 위해선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개인으로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산을 지키는데,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결국 내가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선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 잖아요. 내가 어느 쪽에 줄을 서서 내 돈과 내 노동을 혹은 내가 벌어들인 그 가치를 어떤 화폐 시스템에 몰아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나는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를까를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 구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가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용화폐를 대체할 만한 대체 자산들, 그게 금과 은과 비트코인인데, 그중에서도 어느 하나 가장 뛰어난 놈에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몰빵은 언젠가는 망합니다. 아무리 지금 탁월하게 보이더라도 몰빵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항상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금 상승기에는 오히려 은의 비중을 더 높여서 금 30, 은 70 정도 가져가시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나름대로 또 다른 지수 추종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개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이나 현금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거를 빨리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는 거죠. 내가 월급을 타면 내 생활비를 제하고 내가 그중에 20%는 매월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적절하게 적금 붓듯이 사주겠다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가자는 겁니다. 과거에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못 써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적금으로 1억을 모아서 그 1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금 1억 들던 그 돈을 달달이 내가 원하는 실물 자산, 금이든 은이든 ETF 투자도 좋고 암호화폐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골드뱅크나 실버뱅크라 그래서 그 계좌들이 네네. 나와요. 그렇죠. 거기다가 적금 들듯이 한 달에 몇십만 원 집어넣으면 거기에 당신은 은을 몇 그램 갖고 있습니다라고 딱 찍혀서 나와. 굳이 거래소 계좌를 트지 않아도 되는 예, 거죠. 좀 은행에 적금 붓는 거를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골드뱅킹이나 실버뱅킹 계좌를 터가지고 거기다 적금을 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은에 내가 산 그람수가 정확히 찍혀서 나와. OECD가 2026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8%, ADB는 1.7%,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1.9%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안타까운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이렇게 2% 내의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가 다 모여있고, 이거는 데이터로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그 구조를 말해주는 건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그래프처럼 2024년과 2055년의 성장률이 분기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잠재 성장률마저 지금 악화되고 있구나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팍팍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장률 레벨이 계단식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데, 즉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단계로 들어섰는데 감소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이대로 가다가 한 두세 대만 지나면 지금의 반의 반 정도로 쪼그라들 거예요.
게다가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이제는 점차 정체돼 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처럼 활기차게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주력 상품 자체가 굉장히 올드화되고 성숙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지난 12년 동안 사실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은 거를 먹고 살았는데 거기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소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부동산 대출 이자를 내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팍팍 꺼지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를 하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 성장률 레벨 자체를 끌어올려보자라는 어떠한 정부와 국민들의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달러의 가치는 지난해 대비 67%가 성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책에서는 이제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뜻은 어떻습니까? 이 신용화폐 시대는 끝났다라는 개념이고, 그나마 신용화폐 중에서 그래도 달러는 여전히 강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 신용화폐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화폐, 돈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암호화폐까지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 신용화폐와 함께 4강의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존 화폐 시스템의 연장선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화폐라고 보여지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개념으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선 중국과 브릭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곧 CBDC를 주력으로 씁니다. 네. 그들은 자본 유출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거를 체제 내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반면에 미국은, 사실은 미국도 CBDC를 그간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CBDC가 바로 미국 CBDC의 개발 방향을 똑같이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CBDC 개발을 금지시키고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CBDC는 추적 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릴 염려가 크다.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 또 하나는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이 정부 지도보다 훨씬 탁월하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갔을 뿐이 없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연동 화폐이기 때문에 이건 달러 패권의 연장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사 모으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기 국채 수요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장기 국채를 그렇게 찍어내지는 못합니다. 미국은 지금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해요. 단기 국채라는 건 1개월, 3개월, 6개월물짜리인데,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렇게 급전을 빌려서 나라 살림을 하는 그러한 행태가 돼버렸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국제시장의 수요를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달러 패권의 연장과 미국 국제시장의 수요 증가에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의 CBDC가 기술이 굉장히 탁월해요.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기술을 보이고 있고, 양자 암호 통신망이 중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의 기술은 미국이 더 앞서 있지만 양자 암호 통신망은 중국이 더 앞서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CBDC는 바로 그런 통신망을 갖고 도청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이 분야에서 중국한테 많이 주저 있어요. 그러니까 CBDC로서 대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미국 수뇌부에서 감지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렸고, 그리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과 같은 이런 법정 화폐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스템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암호화폐입니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분산형 네트워크로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이 될 수 있는 이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온라인과 온체인을 두루 겸용해서 쓸 수 있는 화폐로서 궁극적으로는 CBDC보다 스테이블코인의 전망이 사실은 더 밝습니다. 앞으로 가상경제계에서 쓰일 수 있는 것도 스테이블코인이 훨씬 원활하게 프로그래밍화돼서 잘 쓰일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CBDC,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통화 시스템 자체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여태까지는 미국이라는 어떤 패권 국가가 달러를 얼마만큼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달러가 발행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계에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는 통화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곧 닥칠 겁니다. 과거의 무역의 세계는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무역을 한 번 하려면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수입국과 수출국의 상황도 훤히 알아야 되는 분야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무역할 때 전문가한테 의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이제는 쉽게 해외 직구를 다 하세요. 이제는 무역이라는 것도 소비자 중심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외환에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통화를 취해서 결제하고 송금하고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시대로 생각보다는 빨리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화폐, 기축통화를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즉 이제는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끌려갈 건지 이런 변화를 내가 끌고 올 건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의 몫으로 남는 거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지는 이런 통화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스스로 방어하느냐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가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의 기축 통화를 내가 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제 CBDC라 하는 디지털 화폐로 줄을 섰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미국스럽고 또 디지털 화폐는 가장 중국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책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돈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신용화폐가 잃은 신뢰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미래에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발행하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또 기업이 발행하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낸 비트코인, 사실 환율 전쟁, 인플레이션 전쟁, 통화 전쟁 이런 단어들이 국가 간의 문제인 줄 알고 또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문제인지만 알았지 개인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한 20-30년 전만 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화폐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저자 홍익희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한 사람에게 몰입하다가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자산관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조하신 대로 여러 모양으로 분산 투자하셔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네요. 책과 삶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